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피해 주택들의 경매나 매각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내놨습니다만 대책 마련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먼저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정부야 대책이라는 게 뭐라 그럴까 좀 예방에 집중했다. 다시 말하면 어좀 그 지원금을 그러니까 전세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임시 거처를 마련해 준다 내지는 다시 다시 한번 다르게 대출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하겠다 이런 건데 이것은 다 사후에 이전에 일어난 예방은 가능할지 몰라도 핵심 문제 그러니까 경매에 넘어가서 없어지게 된 내 상황에 대해서는 이것은 답이 없었던 거죠. 정확하게 못 내놨던 거예요. 그 지점에 아팠다. 다시 좀 늦었고 이게 뭐랄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못 건드렸다. 왜 못 건드렸느냐? 돈 빌려준 금융기관, 이 금융권이든 뭐든 그것이 갖고 있는 건저당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우리가 손을 못 대는 것 아니라 소극적 자세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자 경매 일정을 중단한 것, 절차를 중단한 것은 늦었지만 잘했다. 또 어떻게 가야 되냐?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정부가 뭐든 일단은 보상을 하고 나중에 무슨 뭐랄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집을 팔아서 하는 그런 방식밖에 없을 것 같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에 보정을 서는데 도움을 줬던 내지는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도움이 됐던 부동산 중개업자, 부동산 중개사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건저당에 설정돼 있어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에 대해서 부동산에서 앞장서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이행 보증을 끊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경매에 넘어가도 우리가 보증해 줄게. 아무 의미 없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그런 문서를 써줬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징계.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의 권한을 없앤다든지 또 하나는 뭐랄까 또 손해사정사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 건 아니냐. 결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주택보증공사 그 한도를 국회에서 좀 법을 고쳐서 많이 늘려가지고 매덕 이상은 지금 아마 8천만 원 뭐 1억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적어도 많은 부분들이 억대 이상은 최소한 최우선 변제 가능하도록 그 보정 한도를 좀 늘려주는 게 현실적인 거 아닌가 싶어요. 요약하면 정부의 대응이 좀 늦었고 그럼 무엇보다도 핵심을 못 짚었다. 그나마 지금 경매 절차를 중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이 일 생길 것 같으니까 이런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단속, 권한의 확대, 그다음에 손해사정사들에 대한 판단, 이 잘못은 그게 공범이 되면 굉장히 자기의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는 그런 단속.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 보정보험을 굉장히 높여서 피해자들이 그래도 마음 놓고 이 정도 되면은 내가 구제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을 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의원님께서 추가적인 대책까지도 제안해 주셨는데 정치권에서도 앞다퉈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전세 사기 TF를 꾸리기로 했고 민주당에서도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번 전세 사기 문제가 워낙 심각한 민생 현안이다 보니까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는 모습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머리를 맞대야 되겠죠. 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종의 사회적 재난이다. 그리고 최근에 잇따라 올해 들어서만 이제 3명의 젊은이들이 숨을 거뒀는데 극단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사회적 타살이다 이렇게 지적들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되겠죠. 지금까지 보면 이제 정치가 완전히 실종이 됐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경매, 매각을 유예하는 것도 나름 효과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너무나 부족하고 부분적이다. 그래서 좀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되고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좀 특별법 그러니까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 깡통 주택 같은 경우는 좀 정부가 매입을 해서 피해자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IMF 이후에 은행의 이제 부실 채권 같은 경우는 이 공공에서 매입해가지고 이 채권을 매입해가지고 구제한 적이 있었고 또 2007년도에 부실 부도 임대 아파트 문제가 있을 때 공공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세입자를 구제한 적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 특별법으로 좀 이런 부분을 좀 구제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좀 개정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피해자 단체들의 목소리가 좀 높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이제 전셋값이 뭐 거의 시세하고 맞먹다 보니까 깡통 전세 피해자가 속출하니까 아예 전셋값이 집값의 70%를 못 넘도록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좀 귀담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뭐 돈만 빌려주고 이자를 벌어들이면 된다라는 그런 부분의 이 행태에 대해서 좀 관리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좀 필요하고요. 지금 이제 여야가 각자 TF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각 당별로 TF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야 정 그리고 피해자들이 함께하는 그런 이제 TF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일단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서 좀 전면적인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국이 경색된 상태지만 여야가 이번 사안을 놓고서는 대책 마련에 머리를 좀 맞대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부동산 사기 범죄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연기만 피우지 말고 누군지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번 사안을 놓고 여야가 또 다른 공방을 벌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분 이른바 알려진 바로는 뭐 빌라왕 뭐 남모신가 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저분이 제가 보기에는 뭐 정치인이 배후에 있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뭐 굉장히 전세 사기를 하는데 정치인이 뭐 도움을 줬다라고 보기에는 그런 상상하기도 제가 상상할 없는 이유. 다만 저 사람이 분명하게 이른바 지역 유지를 행세했을 거예요. 네. 돈도 많고 수십 채를 수백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건설업체 회장님이시다. 명함 뿌리고 다니고 지역에서 유지다. 그러면 그 지역의 의원이나 거주 지역 의원이나 아니면 유력 정치인들하고 선이 닿아서 이른바 안면이 좋아서 뭐 이런 그 지역의 명망을 높이는데 흔히들 지역 의원이 이용당하는 거죠. 서로 뭐 이런 측면이 좀 있어 보인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커졌느냐는 지점에 대해서는 좀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이 제가 기록을 쭉 찾아봤더니 여기에 지금 저 한 3,100채를 갖고 짓고 분양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피해가 3,100채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2018년에 건저당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 시기가 그 문재인 대통령 시기인데 이때를 보면 집값하고 전세가 폭등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굉장히 치밀하지 못했고 방치하다시피 했던 대목 하나. 또 하나는 뭐랄까 임대 사업자들을 관리 같은 게 제대로 안 이루어졌던 것. 또 하나 말씀하셨지만 금융기관에서는 계속 정말 말 그대로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준 거예요. 갭 투자다 뭐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또 완전 묻지마 보정해주고. 거기다 사기꾼의 사기꾼. 여기다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의 여기다 감정평가사들의 개입. 이게 다 어울린 거란 말이에요. 이 사건이 그래가지고 이래서 커진 거라는 지점은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 잘못이다, 누구 뭐 탓이다라고 할 처지는 나중에 따져봐야 된다. 지금 급한 대로 급한 불 끄는 게 잘못이다. 이 3,100채 가운데 이미 뭐 지금 현재 이미 600 몇 채가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2,080채가 결국 경매가 나올 거라고 피해자 단체에서는 내다보고 2,080채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굉장히 피해가 늘어날 거다. 그러면 지금은 서로 손가락질 하지 말고 여야 할 것 없이 말 그대로 급한 불부터 좀 현실적으로 끄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제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뭐 평범한 의원이 아니고 집권당의 사무총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명백한 근거를 내놔야 되는데 지금 뭐 실명조차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집권당의 사무총장의 이런 주장이 사실이냐 또는 사실이 아니냐라는 건데 사실이라면 간단해요. 이거는 형사고발하면은 검찰이 수사해서 처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실이 아니다면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결국은 카더라라는 그런 뭐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 집권 세력에 쏟아지고 있는 이 민생 대책을 좀 모면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민생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고 이걸 또 정쟁으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는 정말로 구태의 정치의 모습이다. 따라서 집권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더라라는 것으로 물타기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민생에서 원하는 그런 피해 대책을 빨리 강구하는 것이 집권당이 해야 될 태도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고 당내 의원 모임에서도 계속해서 송 전 대표가 빨리 귀국해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당내에서 이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 전 대표를 향한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는 모습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어떤 사람은 돈 금액을 가지고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야당 의원들이 한 모양인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금액에 과다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사실 그 자체 정치 현실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도 아무래도 지금도 그렇단 말이야.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 전신인 한나라당 시 2008년도의 사건이 4년 뒤인 2012년도에 문제가 되고 그 이후에는 엄두를 못 내는 감히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야당에서는 어떻게 된 건지 남아 있었다고 치면 금액의 과다가 아니라 이거는 당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고 정치의 뭐 기본인 어떻게 보면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다. 아직도 저 거칠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수준 낮게 왜 저렇게 돈봉투 선거를 하냔 말이에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송영길 대표가 어찌됐건 도대체 관여한 거냐 안 한 거냐 알고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써주고 하는 이런 또 심지어 다른 의견도 나오는 거니까 다 자기도 송영길 당시 후보도 직접 뿌렸다는 그런 의문까지 정황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파리에서 뭐 있다고 해서 제가 볼 때 이제 지난번에 출국할 때부터 좀 꺼림칙한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송영길 전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선가는 좀 눈치를 채고 이런 게 문제될까 내지는 불안하면서 외국을 나간 거 아닌가 하는 지금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뭐 들어와서 어차피 조사는 불가피할 때고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빨리 들어와서 또 터는 게 맞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앞서 국민들께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사과를 하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을 했고 또 당내에서도 계속해서 조기 귀국 요청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는 22일 그러니까 주말쯤에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기 귀국 요구에는 일단 선을 그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조기 귀국할 것이라면 22일 날 파리 현지에서 본인이 기자회견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한국에 귀국해서 한국에서 기자회견하면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22일 날 파리에서 기자회견한다는 얘기는 한국으로 당분간 조기에 귀국할 생각이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태도는 굉장히 잘못됐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대국민이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송영길 전 대표에게 조기에 귀국해달라 진상규명 차원에서 그리고 또 검찰의 수사까지 촉구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들어오지 않을 명분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인이 계속해서 조기 귀국을 미루면 미룰수록 뭔가 더 이것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연루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국민적 의혹만 커지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가 빨리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최소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런 도리에 맞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586 운동권의 마청이거든요. 도덕성을 중심으로 하는 586 운동권의 마청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좀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평범한 당원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의 전 대표까지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세 번째로는 본인이 미루고 미룬다고 이게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벌써 당내에서 계속해서 지금 조기 귀국을 요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잖아요. 초선 의원들 모임에서 나오고 또 가장 최대 개혁파인 더 좋은 미래에서 나오고 그리고 또 원내대표 출마 예사장들도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본인이 미루고 미루면은 결국은 끌려 내려온다. 따라서 본인이 뭐 정계 은퇴할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조기에 귀국해서 이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소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앞서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일단 22일쯤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돈 봉투를 살포한 듯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새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송영길 대표가 22일쯤 예고한 기자회견을 여느냐 여부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22일보 기자회견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현재까지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의 일탈된 행동이다라고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일종의 선긋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그 녹취 내용을 보면은 송영길 전 대표가 인지한 부분으로 네. 충분히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또 본인이 직접 돈을 살포한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드는 정황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최소한 직접 소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건 뭐 카드라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정황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에서 뭐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할지 모르지만 본인이 현지에서 뭐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더욱더 궁색한 그런 처지에 몰리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당내 빗발치는 여론에 따라서 그대로 조기에 귀국해서 입장을 밝히고 또 검찰 수사를 받고 그 수사를 통해서 이걸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정근 씨의 핸드폰에 녹음됐다는 그 내용이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구체적이라 하면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각 내구가 이제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좀 누구한테 이성만 의원한테 해서 그거 좀 나눠줬다고 이야기했더니만 송영길 후보가 하는 말이 잘했네 잘했어 라고 하더라. 잘했네 잘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른바 봉투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송영길 대표 당시 후보가 알았네라는 그 지점이 될 터이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보면 누구누구 참 열심히 선거운동 하더라고 말을 했더니만 송영길 후보 하는 말이 안 그래도 내가 좀 처리해 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처리해 줬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대목이 뭐냐. 또 하나는 그래서 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이 대목이란 말이에요. 처리를 했다.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 본인이 내가 강내구가 한 거 외에 강내구와 윤모 의원하고 뭐 이모 의원 한 거 외에 본인이 뭘 한 것 같더라. 이런 취지로 들리니까 이거는 지시 뭐 묵인을 넘어서서 말씀하신 대로 송영길 후보 본인이 당시에 뭔가 이렇게 좀 돈 봉투를 돌린 것 아니냐 의혹을 사기 아직은 뭐 의혹이에요. 의혹인데 네. 충분하다. 이렇게 되면 단순하게 뭐 파리에서 나 몰라요. 뭐 저는 뭐 라고 하기에는 이 수사가 좀 더 진행되고 하면 관계자를 불러서 다 조사하다 보면 바로 피해자로 전환되고 잘못되면은 뭐 강제로 끌려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망신 사기 전에 빨리 좀 들어오는 게 맞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그 하루 전에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 하기 하루 전에 이미 전화를 해서 들어오는 게 좋겠다고 전달했다는데 안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심 송심 지금까지 한 몸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저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자기 자신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 전체가 위험에 처져 있는데 전 대표의 저 문제 때문에 당이 위험에 들어서 안 되겠다라고 치면 당내에서부터 완전히 송 전 대표 이른바 흔히 하는 말로 손절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고립된다. 송영길 전 대표는 그렇게 보여져요. 네, 손절할 것이다. 송 전 대표가 고립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번 의혹이 전국을 계속해서 강타하고 있고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기자회견까지는 아직 며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 의혹은 계속해서 커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당이 좀 선제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송 전 대표를 비롯해서 제명이라던가 출당 조치 등과 같은 쇄신 조치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화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완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뭐 당이라는 것이 국민의 여론 위에 존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여론이 빗발치면 결국 이제 당 소속 의원들도 강력하게 뭐 출당이라든지 뭐 강제 제명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막다른 길에 이제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송영길 전 대표 시절에 부동산 투기 의혹 LH 네. 관련해서 그게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굉장히 들끓게 하니까 12명의 의원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 시절에 출당을 권유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명을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윤미향 의원 등 2명에 대해서는 이제 탈당 공고를 했고 이제 출당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강력하게 요구의 목소리를 거부하기 좀 어렵고 그래서 아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것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네. 송영길 전 대표가 결단하는 게 맞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은 스스로 자진 탈당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또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결백함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 추천으로 입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원 980여 명에 대해서 사실상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전광훈 목사와 선긋기에 나섰다. 그런 신호탄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981명밖에 안 될 거라는 생각 우선 들잖아요. 그죠? 네. 뭐 본인은 정광훈 목사 본인은 뭐 숫자는 이야기 안 했지만 점령 운동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많이 했다. 이게 한국당에 국민의힘에 선거 당원 가입을 하라고 동의를 했다. 제가 듣기로도 당시 지방에서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 굉장히 입당 원서를 많이 썼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행사장 곳곳에서 입당 원서를 많이 쓴 적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추천인으로 전광훈 이름 석자를 적은 게 이밖에 안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전광훈 목사가 잘 아는 사람들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적었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 아니겠느냐 싶고 좀 늦었다. 그게 전광훈 목사와의 선긋기가 늦었지만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아무런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은 당의 당수인 명목상 당수로 돼 있는 전광훈 목사가 또 정치인도 아닌 종교인이 정교 분리라는 국민적 상식을 넘어서 제1당에 대해서 여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라 공천을 어떻게 해라 사사건건 저렇게 뭐랄까 지도를 한다 그럴까 큰 소리치는 이런 모습을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이제 당에서도 한계를 넘어섰다 보면 뭐 선을 빨리 껐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저는 뭐 당 지도부가 명확한 의사를 시간 날 때마다 표현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하고 정말 상관없다. 앞으로 저분하고 우리 완전히 뭐 아무 관계도 안 할 것이고 저분이 하는 말 우리와 절대 연결시키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일종의 자승자박의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 당헌을 바꿔가지고 100% 당원 투표로 당 대표를 이제 뽑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전광훈 목사 등 이른바 태극기 부대들의 도움을 현 지도부가 받지 않았을까요? 대부분 언론에서는 당연히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 특히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라는 이제 발언에서 무리를 빚었고 결국은 지금 스스로 자숙하는 그런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 발언의 맥락은 결국은 뭐냐? 전광훈 목사가 이미 국민의힘을 사실상 장악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뭐 선긋기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981명의 당원이 지금 뭐 전광훈 목사가 추천했기 때문에 이중당적일 것이다 라면서 여기에 대해서 뭐 경고 문자를 보낸다고 그러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최소한 뭐 수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사직생의 자세로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극우 보수 세력, 태극기 세력하고는 좀 절연하는 그런 필요가 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정강훈 목사가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어떻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국민의힘의 당원 가입 운동을 펼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당원권, 공천권을 폐지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당을 좀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뭐 집권당을 향한 이제 겁박이니까 이런 부분이 왜 생겼겠습니까? 결국은 그동안에 뭐 당장 이익을 보기 위해서 정강훈 목사 세력에 의존한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중도 외연으로 가지 않으면은 결국은 총선에서 패배하니까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한 선긋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한 선긋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정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라고 발언했던 김재원 최고위원과 관련해서 뭐 지도부라든가 친윤계 인사들이 자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최고위원직에서 좀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글쎄요, 뭐 본인 생각이나 지금 당에 돌아가는 동향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어쨌든 가장 크게 최고 전당대 끝나서 대표, 자 최고 수석 최고위원, 그다음 최고위원, 뭐 조모 최고위원이니 뭐 이렇게 뭐 다들 뭐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고위원들 하나하나가 다들 어떻게 보면 이른바 말 때문에 설화에 다들 구설에 오르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좀 눈에 도드라졌던 분이 김재원 전 의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새로 윤리위원장이 구성이 됐고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니까 아마 가장 1번의 안건으로 제일 안건으로 아마 김재원 최고에 대한 그 징계의 건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조치가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진 사퇴 이야기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현실적인 방안은 될 수 있겠으나 제가 뭐 정보가 없기 때문에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는 말하기는 뭐 하고 본인이 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최고위원들의 설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설화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백번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 전선 전략에 당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태영호 최고위원을 직접 만나서 언론 인터뷰 같은 대외 활동을 좀 자제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전략에 당했다. 이것은 뭐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뭐 정론처럼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거나 다 알려진 이야기인데 왜 집권당의 최고위원이 그것도 북한 외교관 출신 최고위원이 저런 이야기를 왜 하냐는 부분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정치를 하는 사람은 뭐 정치학자나 역사학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이론 뭐 내가 많이 알고 있다. 역사를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는 걸 자랑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런 건데 왜 저렇게 지난번에 4.3 이야기 했으면 이번에도 김구 선생까지 끄집어 들으면 이게 불필요한 논쟁으로 끌려가는 대목이네. 본인이 뭐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과 부합하기는 해요. 저게 아시는 대로 뭐 그때 다 뭐 우리 해방 전후의 역사가 그랬고 김구 선생은 남한 단일 정부 수립에 반대해서 북한으로 올라갔다 와고 거기서 완전히 다시 실망하고 내려왔던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정치인의 자세로서는 뭐 할 말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정치인은 학자가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태영호 최고위원이 계속해서 이런 발언들을 하는 배경은 저희가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 좀 역사 인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다 보니까 좀 균형 잡힌 역사 의식,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과의 보편적인 역사 인식과는 좀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김구 선생 같은 경우 평가도 그러고 4.3 사건에 대한 평가도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4.3 사건이 뭐 김일성 수령의 지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인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본인이 집권당의 최고위원이거든요. 그럼 이제 최고위원의 그 무게감을 잘 못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평범한 당원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해서 지금 설화를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좀 발언에 또 자신의 위치에 좀 엄중함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당내 이용호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은 한국에 와서 정치를 좀 잘못 배운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자극적이고
이런 극우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본인이 어쨌든 간에 지금 집권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회에 뽑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계속해서 뭐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좀 굉장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균형 잡힌 좀 시각으로 최고위원회에 걸맞는 책임감 있는 발언을 좀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